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궁금하셨을지도 모르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경기 침체, 지금 하도 언론에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경기 침체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다 모르겠고, 일단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전반적인 경기 당연히 영향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알트코인 투자 하고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궁금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 이 주식, 이 코인은 지금 가격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금 뉴스와 미디어와 언론과 그 다음에 전문가 견해와 이런 것들이 다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 데일리비트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뉴스입니다.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전문가가, 부서 담당자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왜? 지금 연준 의장의 지난 FOMC 발언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경기에는 안 좋은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는 아주 큰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빅 카탈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냐? 진짜 경기 침체가 발생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가 말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만약 온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가격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피지컬 스펜딩, 재정 지출이 늘어나겠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 테니까. 그 다음에 데피시트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 적자 재정 규모를 키울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 낮출 거고, 그 다음에 재정 부양책을 쓸 거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아무튼 지난 15년의 역사에서 항상 이 머네터리 스티뮬러스, 즉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 가격에 큰 촉매제로 작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어느 나라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고, 결국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17년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기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거시경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UCLA 대학교, 우클라 대학교 김은국 씨가 이제 얘기한 우클라 대학교는 새로운 이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리세션 워치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리세션 워치. 이제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이 우클라 대학교 앤더슨 포캐스트라는 곳에서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죠. 클라멘트 보어라는 분이 지금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 워치라는 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계속 풀리 이넥티드, 계속 풀 파워로 가동되면 이제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UCLA는 지금 리세션, 이미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는 중입니다. 총 3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쳐봤습니다.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제조업이 수축될 거다.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은 관세가 올라가면 이 제조업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역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교역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제조업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서, 지금 포드 모터 컴퍼니, 그러니까 미국의 포드 자동차죠. 이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올라가는 관세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차 산업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자동차 산업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지금 자동차 산업은 그냥 원래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사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외식 물가도 비싸다고 외식도 안 하는 판에 누가 자동차를 삽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산업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관세 때문이다라고 사실상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원래 안 좋았던 건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정부 효율부가 지금 대규모 그 연방정부 공무원 숫자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하나요?
연방 정부의 인력을 한 10에서 15%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실 규모고 거의 1,000만 명의 사람들로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게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해고 절차가 될 거다라는 지금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이 고용을 아주 많이 이끌어온 분야가 바로 이제 연방정부 그리고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이쪽에 인력이 확 감축된다면은 지금 이제 4% 수준으로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실업률이 크게 상승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 섹터, 건설 부분, 당연히 이제 지금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 섹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임금으로 일을 해주니까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mass deportation, 대규모의 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 경기에 직격탄을 먹일 거다. 그래서 미국 건설 경기 안 좋아지고 집값 하락하고 그러면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의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한테 모든 원인을 찾는 그런 UCLA 지금 앤더슨 포캐스트라는 곳에 전망이 되겠고요. 이게 일단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앤더슨 포캐스트라는 곳은 현재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만간 발생한다라고 사실상 트럼프 탓으로 지금 모든 걸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연 그런가?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무조건 뭐 온다 안 온다 가지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그리고 경기 침체가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리딩 이코노믹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리딩 이코노믹스 인덱스를 가지고 이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에서 경기를 판단을 하는데 5% 밑으로 이 지수가 떨어지면 거의 항상 100%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1974년, 1980년, 82년, 91년, 2001년, 2008년 모두 이 컨퍼런스 보드의 LEI라는 Leading Economics Index라는 것이 5% 밑으로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가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 코로나 때였고 근데 지금 5% 밑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2022년부터 이미 5%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지수가. 근데 아직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2022년 말부터. 근데 왜 미국은 그거를 선언하지 않냐? 그거는 모릅니다. 이제 뒤에서 그거는 제가 어떤 그 정황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 NBER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NBER이라는 단체는 뭐냐면 1916년에 설립된 non-profit 단체인데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973년부터 계속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꾸준하게 선언해왔고 이게 다 맞았습니다. 100%다 NBER이 선언했을 때 경기 침체였어요. 그래서 이 NBER이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보드의 LEI 지수를 가지고 이 경기 침체를 재단한다고 합니다. 10가지의 종목이라기보다는 10가지의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경기 선행 지표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10가지의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데 보통 이 NBER이 항상 경기 침체를 좀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는 3월 달에 이미 경기 침체 신호가 떴는데 11월에 8개월이나 뒤에 경기 침체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2007년 12월에 이미 신호가 떴지만 2008년 12월, 그러니까 1년이나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비교적 빨리 했네요. 2020년 2월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6월 달에 4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LEI 지표에 따르면 이미 2022년 말에 경기 침체 신호가 떴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레깅이 있다고 치고 2023년 중순쯤에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봐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2년째잖아요, 횟수로. 적어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시점인데 아직도 이 TBD잖아요. 언제 NBER이 이 경기 침체를 선언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을 뿐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단지 NBER이 아직 공포하지 않았을 뿐이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모든 신호가 현재 발동된 상태입니다. LEI가 2년 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고, 6개월 성장률이 마이너스 4% 크게 맴돌고 있고, 확산지수가 50 아래에 있고, 그리고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 3D 규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3D 규칙인데, 이게 이미 2022년 10월에 발동되어서 현재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2년이 지났음에도 왜 경기 침체 선언하지 않고 있냐? NBER은 일단 항상 경기 침체를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공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미 2년째인데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앤더슨 포캐스트.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경기 침체 지금 아닌데 경기 침체가 이제 온다라는 식으로, 이것 저 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언론을 도배하고 싶어서 이곳에서 지금 그런 드립을 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미 경기 침체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지금 껴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하기 싫었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이렇게 보호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미 2년 전에 경기 침체 선언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딜레이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행정부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발표를 해야 이걸 트럼프 탓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 뭐 매스 디폴테이션, 그 다음에 뭐 도지, 인력 감축 이런 거 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NBER은 굉장히 정치 중립적인 비영리 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non-profit 비영리 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도 책임을 지기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NBER한테 내가 임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선언하기만 해봐 라는 식으로 이미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선언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치적인 이유가 껴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말씀드려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이미 지나고 있다. NBER이 발표를 하든 하지 않든, 뭐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경기 침체를 지나가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다. 너무 낮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특히 정부 효율부가 지금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맥스로 치면은 1,000만 명까지 지금 줄어들 수 있다고, 1,000만 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이거는 상당한 규모의 이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는 이미 교두보는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의 끝은 항상 신용 리스크죠. 우리가 그동안 부채의 탑을 높이 쌓았다가 이게 계속해서 경기가 좋겠지 하고 쌓았던 탑인데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힘들다 하면서 부도 빚 못 갚아요. 신용카드 빚 못 갚아요. 뭐 은행 빚 못 갚아요. 모기지 담보 대출 받았는데 못 갚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신용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연준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거고 양적 완화를 재개를 할 겁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한 2008년부터 치면은 20년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이 플레이북이 작용을 해왔어요. 반드시 작동을 해왔단 말이죠. 조금만 경기가 하수상하는 느낌을 보이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을 살려줬던, 부양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연준과 정부의 플레이북이기 때문에 왜 이번에도 이게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위험자산 시장은 다시 이게 정말 건강한 어떤 그런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돈을 풀어서 경기 침체를 막을 거고, 그러면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또 돈이 몰려들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다시 반등해서 88,000불도 찍고 지금 살짝 조정받아 87,000불대 있지만 그래서 84,000불에서 상당히 올라와 주고 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한 상태고, 이게 언제 오르나, 올해 정말 이 비트코인 가격 큰 상승장이 오나, 이런 게 다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연말이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든 다시 유동성 확대 장세가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올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기 전에
내가 심하게 뭔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태워가지고 베팅을 한다거나 가격 상승을 보고 아니면 알트코인이나 뭐 잡주, 동전주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놨다가 그 타이밍을 내가 잘못 맞췄을 때 올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앞으로도 클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지 더 심화될지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올지 아니면 약하게 올지 이거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이 계속 막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멘탈을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비트코인을 내 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겸손한 투자, 이런 겸손한 자세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자. 지금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 투자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경기 침체에 양적거나 항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항상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는 이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현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소득에서 전부 비트코인에 몰빵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 크게 왔을 때 후회하고 그때 막 무리해서 비트코인 더 사고 싶은데 막 못 사니까 막 힘들어하고 뭐 대출 막 억지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그러지 말고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시장 하락기가 왔을 때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스스로 그러면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은 이렇게 크게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유지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에 뉴스 헤드라인이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수록 계속해서 관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크게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은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변동성 와도 괜찮을 건데 비트코인 투자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큰 파도가 칠 때마다 막 마인드가 막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금 같은 실물 자산에 일부 분산 투자하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자라는 조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댓글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